안녕하십니까? 소쿨 극장의 재미있고도 기이한 옛날 이야기 시간입니다. 오늘은 이 험한 세상에 살면서 어디에서라도 한 번은 꼭 만나고 싶은 사람 이야기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재미있고도 좋은 글로 보답하겠습니다. 조선시대 말엽 충청도 충주 땅 밀이라는 마을에 조득철이라는 사람이 살았다. 그는 물려받은 재산이 많은 데다 근면 성실하기까지 해서 살림살이가 풍족했다. 마을 입구에 객점을 하나 열어서는 주모를 한 사람 고용한 다음 술과 밥을 팔았는데 오고 가는 나그네들을 제 친동기간처럼 여겨서 지성으로 맞이하고 보냈다. 그는 주막 옆에 따로 삼간 초옥을 하나 지어서는 춥고 배고픈 사람들에게 무료로 밥을 주고 잠을 재워주는 데다 몇 푼 여비까지 집어주었다. 그렇게 해보니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을 돕는 것이 세상 어떤 일보다도 자기 성격에 맞았다. 하지만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는 것은 싫었다. 그래서 겉으로는 돈을 벌기 위하여 주막을 경영하는 것처럼 했다. 세상은 아주 어지러웠다. 조선 후기 제23대 순조임금 12년에 홍경래가 농민전쟁을 일으켜 평안도에 여러 고을을 함락하자 한양이 들끓어 백성들 태반이 달아나고 숨었다. 세상은 어지러워도 득철이 살던 시골 동네는 여전히 태평이라 여느 때처럼 한가하게 득철이 객점 앞마당을 빗자루로 쓸고 있었다. 그때 북쪽에서 2명의 처녀가 걸어오고 있었는데 먼 길을 왔는지 매무새가 많이 흐트러지고 아주 피곤해 보였다. 두 처녀는 객점 가까이에 이르더니 웬일인지 큰 길을 버리고 숲속으로 들어가 숨었다. 그날 밤에 자려고 누웠는데 어릴 때 동네 냇가에서 놀다가 물에 빠져 죽은 딸이 나타났다. 아버지, 나 시집 보내줘요. 놀라 눈을 떠니 꿈이었다. 일어나서 방문을 열고 마당에 나와서는 어두운 하늘을 바라보니 온통 별천지였다. 득철은 하늘에 대고 나지막하게 속삭였다. 시집 가고 싶으냐? 일어난 김에 딸아이의 무덤가에 가서 한 시즌 정도 누웠다가 다시 방에 들어가 잠을 청했다. 그러다 문득 생각해보니 딸아이가 살았으면 나이가 낮에 본 처녀들 또래였다. 가슴이 아렸다. 아침에 일어나 마당을 쓰는데 어제 저녁에 본 처녀 중 하녀인 듯한 처녀가 숲에서 나와 밥을 구걸하는데 부끄러워 감히 소리를 내지 못했다. 필시 어제 저녁은 굶고 잤으리라. 이번에는 득철의 아린 가슴이 쓰렸다. 어디서 왔느냐 묻자 다소곳하게 서서 대답했다. 저는 한양 박승지댁의 여종입니다. 3년 전쯤 영감내외가 모두 돌아가셨습니다. 영감께는 아드님이 없고 따님 한 분만 계신데 지금 17세로 저와 서로 의지에 살아왔으며 집안일은 아가씨의 서숙이 관리하셨습니다. 그러다 평안도 쪽에 난리가 나서 반란군이 들이닥치리라는 소문이 돌았는데 서숙어른이 자기 식구만 데리고 충청도 쪽으로 달아났습니다. 아가씨와 저는 난리통에 가만히 앉아 욕을 당할 수 없다고 생각해서 서숙이 달아난 종적을 뒤쫓았지만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나흘 동안 추운 날씨 속에 노숙했습니다. 양식이 떨어져 며칠 동안 굶었고 발이 부르터서 한 걸음도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여기서 더 굶주림과 추위를 겪다가는 필시 목숨을 부지할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밥을 구하러 나왔습니다. 득철은 주모에게 부탁하여 새로 밥을 짓게 한 뒤 처녀와 함께 박소저가 숨어 있는 곳으로 가서 내외하고 말했다. 귀하신 아가씨가 난리를 피해 이곳에 왔다는 소식을 여종에게 다 전해 들었습니다. 이처럼 춥고 험한 곳에서 며칠 노숙하며 굶주리다가는 병이 나지 않겠습니까? 저에게 숲 앞에 집이 한 채 있는데 별땅입니다. 조용하고 정갈하니 아가씨는 여종과 함께 그 집으로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밥을 지어놓고 기다리겠습니다. 숲에서는 아무런 대답이 없었다. 여종이 사정을 자세히 말하며 득철의 말대로 하기를 청하자 박소저가 마지못해 일어나 숲을 나왔다.
득철이 앞장서 들어가 빈방을 깨끗이 치우고는 자리를 깔았다. 소저의 여종에게 상전을 모시고 와 방에 머물게 하라고 한 뒤 밥상을 잘 차려 올리며 말했다. 이 방에 편히 머무세요. 여기서는 근심 없이 지내실 수 있을 겁니다. 모쪼록 숙부를 찾으러 갈 생각일랑 잊으시고 며칠이든 몇 달이든 여기 머물며 숙부를 기다리세요. 그러면 소문을 듣고 언젠가 숙부님께서 찾아오실 겁니다. 득철의 말을 조용히 듣고 있던 소저가 입을 열었다. 정말 좋은 분이시군요. 저를 낳아주신 분은 아버지요. 저를 살려주신 분은 어르신이십니다. 우리 두 사람 사이에는 여러 세상에 걸쳐 오래 묵은 인연이 있는 듯하니 바라건대 부녀지간에 의를 맺었으면 합니다. 이 무슨 말씀입니까? 저는 상민 신분이고 아가씨는 양반 가문이신데 부녀지간에 의를 맺다니 당치도 않습니다. 그냥 여기서 거처하시며 후일을 도모하시기를 바랍니다. 득철은 낮이면 소저가 편히 지낼 수 있도록 살폈고 밤이면 방문 앞을 엄중히 지켰다. 그리하여 득철의 아들이나 마을 청년들 모두가 소저의 거처를 절대로 엿볼 수 없었고 더불어 이야기도 나눌 수 없었다. 이렇게 꽤 오랜 시간이 흘러가는 동안 박소저 숙부의 행방을 탐지해 보았지만 종적이 묘연했다. 득철이 소저에게 말했다. 숙부를 기다리고 있다가는 어느 세월에 만날지 알 수 없군요. 그렇다고 귀한 신분에 천한 제 집에 오래 머무시는 것도 결코 좋은 방도는 아닙니다. 아가씨는 꽃다운 16이라 시집가기 딱 좋은 나이신데 미천한 제가 중매로 나서기엔 적당치 않군요. 제게 한 가지 방책이 있는데 아가씨께서 한번 들어봐 주십시오. 초립을 씌우고 푸른 도포를 입혀 아가씨를 귀공자로 꾸미고 아가씨의 몸종은 배자를 입히고 가죽띠를 띠게 해서 사내종으로 꾸미려 합니다. 좋은 나귀에 수놓은 안장을 얹어 아가씨는 나귀에 타고 여종은 나귀를 몰고 가면 제가 채찍을 들고 그 뒤를 따르겠습니다. 그렇게 원주까지 백여리를 가고 나면 제게 따로 좋은 계책이 있는데 아가씨께서 어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말씀해 보세요. 원주에는 한양의 고관 가문 출신임에도 생활 형편이 어려워 이주해 와서 사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 중에 만일 풍채가 좋고 문장에 능한 수재가 있다면 그 집안을 물어 아가씨 댁 가문과 걸맞을 때 제가 이리저리 말을 꾸며 중매하고 혼약을 맺어 아가씨를 맞이하게 하려 합니다. 허락하시겠습니까? 난리통에 죽을 뻔한 사람을 어르신이 구해서 금이야 옥이야 소중히 지켜주셨거늘 이 분부를 제가 어찌 감히 따르지 않겠습니까? 그리하여 8월에 행장을 차려 동쪽으로 길을 떠났다. 하룻밤 묵어갈 때는 반드시 정갈한 방을 골라 주인과 여종이 함께 묵었고 득철은 그 문 앞에서 두 여인을 지켰다. 이렇게 며칠을 가서 드디어 원주 땅에 이르렀다. 산골 깊숙이 들어갔는데 해가 저물려 했다. 시냇가 밤나무 아래에서 한 총각이 장대로 쳐서 밤을 따고 있는 모습이 보였는데 나귀를 탄 어여쁜 귀공자를 보고는 총각이 장대로 나귀를 쿡 찔렀다. 나귀가 놀라서 펄쩍 뛰자 총각은 깔깔 웃으며 달아났다. 비범한 젊은이라 여겨 득철은 그 총각을 뒤쫓아갔다. 산을 돌아 서너 바탕을 가니 깨끗한 초가지 판채가 있었다. 마당에 나귀를 묶어두고 소저를 부축해서 계단을 오르니 늙은 주인이 문을 열고 나와 맞이하며 말했다. 어느 곳에서 오신 귀한 손님이 이 밤에 왕림하셨습니까? 사랑채에 마주 앉은 뒤 주인 노인이 인사말을 하는데 손님인 도령은 고개를 숙인 채 말이 없었다. 득철이 방문 밖에 앉아 있다가 대신 아뢰었다. 저희 도련님은 한양 박승지댁의 장남이십니다. 주인 어르신 댁은 어느 가문이신지 감히 여쭙습니다. 나는 청풍 김씨라오. 조상 대대로 한양에 살다가 증조부 상산공께서 이곳으로 옮겨 사신 뒤로 마침내 벼슬이 끊어져 산골짝 백성이 되었다오. 저희 도련님은 집안에 큰 재앙이 있어
조실부모하고 가까운 일가 친척 하나 없는데 작년에 서도에서 반란이 일어나자 누이 동생을 데리고 피난하여 충청도 땅 미리 마을에 있는 별장에서 머물고 있습니다. 난리를 겪고 난 뒤라 항상 두려운 마음이 있어서 원주로 이사할 계획을 세운 지 오래되었지만 의지할 친척이 없어서 이번 여행에 나섰습니다. 저희 도련님은 비슷한 가문에 좋은 신랑감을 찾으면 누이의 혼사를 먼저 치른 다음에 이사하실 생각입니다. 그게 어디 쉬운 일이요? 이런 시골에 댁과 비슷한 가문이 어디 있겠소? 조금 전 밤나무 아래에서 우연히 한 총각을 만났는데 참으로 걸출해 보였습니다. 저희 도련님 마음에 들어 저더러 뒤쫓아 가보라 하시기에 여기까지 오게 되었던 겁니다. 그 아이는 우리 집 못난 손자놈이요. 녀석이 3살 때 아비를 잃었는데 그 때문에 가슴이 아파 엄하게 가르치지 않고 제멋대로 크게 내버려 두었더니 나이 16에 아는 게 아무것도 없다오. 그런데 무슨 걸출한 모습이 있단 말이요? 잘못 본 게요. 이윽고 저녁밥을 올리는데 산나물과 채소가 맛있었다. 잠자리에 들 시간이 되자 득철이 노인에게 말했다. 저희 도련님이 젊은 나이에 가슴이 가려운 병이 있어서 집에서도 거느리고 있는 하인과만 함께 잤고 다른 사람과는 절대로 한 방에서 주무시지 않습니다. 어르신께서 안방에 들어가 주무시고 도련님을 사랑방에서 하룻밤 편안히 잠자도록 편리를 봐주실 수 있겠습니까? 나는 며느리와 함께 살고 있어서 안방에 들어갈 수 없소이다. 안방에 딸린 겹방이 하나 있긴 하지만 오랫동안 쓰지 않아서 거처하기 어려울 텐데 어쩌면 좋겠소이까? 득철이 거듭 간절하게 부탁하자 노인은 하는 수 없이 안 쓰던 겹방을 청소하고 자신이 그 방에서 하룻밤 지내기로 했다. 하지만 모기와 온갖 벌레가 사방에서 물어 잠을 이룰 수 없었다. 한밤중에 달빛을 받으며 사랑채로 나와 보니 도령은 문을 닫고 깊이 잠들었고 득철은 방문 밖에 누워 있었다. 득철 또한 잠자지 않고 있다가 노인이 나온 것을 보고 일어나 앉았다. 노인이 모깃불을 태우며 정답게 말하다가 반말로 물었다. 자네 댁 소전은 나이가 어찌 되시나? 또 성품은 어떠신가? 득철은 노인이 혼사에 마음이 있다는 것을 알아차리고 이렇게 말했다. 아씨는 저희 도련님의 쌍둥이 동생입니다. 아름다운 용모는 도련님과 매우 흡사하고 여자의 덕성과 행실을 모두 갖추었습니다. 밥을 싸들고 돌아다니며 찾아도 이런 신부감은 얻기 어려울 겁니다. 그 댁은 높은 가문인데 왜 우리 집과 혼인하겠다는 게지? 저희 도련님 댁이 좋은 가문이긴 하지만 재앙이며 난리에 시달리다 보니 혼사가 예전 같지 않습니다. 참으로 이사할 계획을 세우고 왔던 터에 문득 훌륭한 청년을 만나 이곳까지 뒤쫓아온 것이니 어르신만 마음을 두시면 혼사가 이루어질 겁니다. 이 산골짜기에 달리 아는 친구도 없고 장차 죽을 나이는 다가오는데 하루아침에 손자 혼인도 못 시킨 채 내가 갑자기 세상을 뜬다면 그것 역시 원통한 일이지. 하지만 자네 도련님이 자네 말을 잘 들어줄까? 제가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저희 도련님의 생각이 그러합니다. 혼례를 한다 치면 별장에서 식을 올리게 될까? 한양 집은 벌써 다른 사람 차지가 됐고 미리 마을에 있는 별장이 그런 대로 살아갈 만합니다. 도련님 남매와 하인들이 내려와 생활한 지도 1년이 넘었으니 거기서 혼례를 올리게 될 겁니다. 그러면 언제 혼서를 보내고 언제 혼례를 올리노? 어려울 필요가 없습니다. 내일 아침에 어르신이 도련님에게 지금 제가 한 말을 해보십시오. 제 말이 곧 도련님 말이니 도련님 말이 어눌하다고 괴상히 여기지 마시고 당장 사주단자를 주어 혼약을 맺도록 하십시오. 이튿날 아침 과연 그 말대로 혼약을 맺었다. 마침내 득철 일행은 집으로 돌아왔고 소전은 그제야 본래 옷으로 갈아입었다. 혼례 날짜를 정하는 편지가 오간 뒤
득철은 즉시 도령 명의의 편지를 작성해 원주에 보냈다. 그러고는 아들들에게 분부하여 저마다 혼사 준비를 돕게 하며 새 신랑을 위한 이부자리와 옷 한 벌을 마련했다. 날짜가 다가오자 미리의 본집을 잘 단장해서 혼례식장으로 삼고 소절을 예쁘게 꾸며 홀리에 올릴 날을 기다렸다. 약속한 날에 원주 노인이 과연 손자의 머리에 사모관을 씌우고 앞서거나 뒤서거나 함께 왔다. 납회와 전환의식을 차례로 거행한 뒤 신랑을 신방으로 인도하고 신랑의 조부는 사랑채로 모셔 편히 쉬게 했다. 노인은 혼례 의식이 잘 준비되어 법도가 있다고 여겼다. 이튿날 아침 득철은 노인 앞에 꿇어앉아서 전후 사정을 두루 고하고 말했다. 지난번 댁에 갔던 도련님이 바로 오늘 혼례를 올린 아가씨입니다. 제가 어르신을 속였으니 더없이 큰 죄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아가씨가 난리통에 피란 오는 일이 없었다면 어르신 댁에서 어찌 아가씨 가문과 혼사를 이룰 수 있었겠습니까? 아가씨는 가문이 높고 성품도 훌륭해서 견줄 사람을 찾기 어렵습니다. 선행을 쌓은 집안이 아니라면 이런 인연을 얻기 어려울 겁니다. 노인은 이 말을 듣고 한바탕 웃으며 말했다. 내가 자네에게 속았구먼. 하지만 손부가 어질고 총명하니 자네 죄를 용서해야겠네. 노인은 혼례를 치른 사흘 뒤에 손자 부부를 데리고 돌아가려 했다. 득철은 화려한 가마를 마련하고 하인과 말을 갖추어 소자를 여종과 함께 시집으로 떠나보냈다. 노인과 손자는 마침내 소자를 맞이해 집으로 돌아갔다. 소자의 행동은 언제나 한결같아서 시조부를 섬기고 남편을 받드는데 공경과 정성을 다했으니 노인이 돌아가실 때까지 그렇게 했다. 소자 부부는 매우 금실이 좋았다. 그래서 그런지 아들, 딸도 여러 명을 낳았는데 모두 빼어난 재주를 가졌다. 세월이 가면서 집안 살림은 점차 윤택해졌는데 무엇보다도 모든 자식이 다 효자였다. 부인은 계절이 바뀔 때마다 서쪽을 향하여 큰절하면서 득철이 몸 건강하기를 기원했다. 그럴 때면 신랑도 같이 옆에서 큰절했는데 세상에 둘도 없는 아내를 보내주어서 고맙다는 것이었다. 부인은 또 명절 때가 되면 정성이 담긴 선물 보내는 일을 늙어 죽도록 그치지 않았다. 표현은 안 해도 마음속 깊이 득철을 친정아버지로 여겼기 때문이다. 득철도 철마다 안부를 묻고 좋은 음식이 생기면 반드시 먹어보라고 부인에게 보냈다. 밖으로 한 번도 말한 적 없지만 득철은 진실로 어릴 때 죽은 딸이 소저로 환생했다고 믿었다.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어서 용어 풀이, 참고문헌 그리고 자료 출처 소개해 올리겠습니다.